나는 세상에서 할머니가 만든 떡이 제일 좋더라. 그래? 에구, 우리 강아지 많이 먹어? 응? 며칠 전 잘 다니던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고 할머니 뒤를 이어보겠다며 떡집에 찾아온 소녀가 제 어미를 쏙 빼닮은 작은 입으로 오물오물 떡을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옛날에 별명이 뭐였어요? 혹시 나처럼 떡순이? 별명? 글쎄다. 아, 있긴 있었네. 뭔데요? 반푼이. 반푼이? 그게 뭐야? 별로 안 좋은 말 같은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는 손녀를 보며 저는 나지막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웃을 수 있지만 50년 전엔 그 별명 아닌 별명을 들을 때마다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할미가 옛날 이야기 하나 해주랴? 좋아요. 저는 사랑스럽게 웃는 손녀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초, 저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집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친정아버지가 하던 정미소를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었는데 내리 딸만 둘을 낳은 저를 시어머니는 눈엣가시처럼 여기며 맨날 구박했지요. 야, 반푼아, 밥 아직 멀었냐? 네, 어머니, 금방 해요. 찌개 좀 끓이느라고요. 아이고, 아들 하나 못 낳는 반푼이 아니랄까봐 손도 느려요. 네 서방 들어오기 전에 얼른 차려. 알았어? 네, 어머니. 아니, 넌 무슨 말만 하면 눈물부터 짜냐? 그렇게 청승 맞으니까 네 서방이 자꾸 밖으로 도는 거 아냐? 뚝 그치지 못해? 아, 얼른 가서 밥이나 차려. 시어머니는 날마다 시도 때도 없이 그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당시엔 제 일상에 공기처럼 부정적인 말들이 스며 있었지요. 숨쉬듯 들었고 숨막히게 아팠습니다. 야, 윗마을 순이네는 둘째도 아들이란다. 하긴 배가 복이 있어야지. 넌 배도 헛배지, 헛배. 시어머니는 어린 딸을 업고 있는 제 배를 노려보면서 투덜거렸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 제 말은 죄인의 변명으로 들릴 테니까요. 남편은 어땠냐고요? 어머니, 정미소에 좀 다녀올게요. 그래. 요즘 한창 바쁘겠다. 잘 다녀와라. 남편은 제가 욕을 먹고 있어도 슬쩍 눈을 내리깔거나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누구보다 저를 지켜줘야 할 사람이었지만 그럴 땐 남보다도 못한 존재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웬일로 일찍 퇴근을 했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마당으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여보, 일찍 오셨네요. 그런데 남편은 혼자 온 게 아니었어요. 들어와. 여기가 우리 집이야. 어머, 손님이 오셨어요? 아이고, 우리 복덩이 왔구나. 어서 와라. 먼 길 오느라 피곤하지? 그 순간 안방문을 박차고 나온 시어머니가 저는 정체도 모르는 그 여자를 활짝 웃으면서 반겨주었어요. 화려한 옷을 입고 뾰족구두까지 신은 그 여자는 살갑게 웃으며 시어머니에게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양과자예요.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가져왔어. 홀몸도 아닌 애가 무겁게.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혼이 나간 것처럼 멍하니 서 있었죠. 그런 저를 보고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명령했습니다. 야, 반푼아, 넌 뭐하고 서 있어? 얼른 가서 방에 이불이나 좀 깔아. 네? 이불이요? 그래, 아까 말도 못 들었냐? 홀몸도 아닌데 얼른 쉬어야지. 그런데 도대체 누군데? 아, 그렇게 됐어. 이 사람 좀 쉬어야 하니까 당신은 애들하고 저쪽 방에 가 있어. 정순아, 어서 이리 와. 네, 용훈 씨. 참, 형님, 잘 부탁드려요.
저를 형님이라고 부른 그 여자는 제가 보는 앞에서 남편 팔짱을 끼고 함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그날부터 그 여자, 윤정수는 안방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저는 딸들과 함께 작은 광처럼 생긴 방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엄마, 여기 추워. 우리 방에 가. 경수가, 조금만 참자, 응? 엄마가 소미볼 덮어줄게. 창문도 작고 볕도 들지 않는 방은 벽 틈으로 바람이 스며들어 밤마다 찬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감기라도 들까봐 이불을 몇 겹으로 덮어주었습니다. 며느리인 저는 그렇다 쳐도 자기 피부치인 두 손녀가 추위에 떠는데도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그 여자 곁에만 머물렀어요. 글쎄, 내가 용골에 가서 점을 보고 왔는데 우리 정순이 뱃속에 최씨 집안 장손이 들어있다지 뭐냐? 진짜요, 어머니? 안 그래도 다들 제 배를 보고 아들 배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뭐 그런 걸 보고 그래요. 제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요. 그래. 우리 아들이 효자다, 효자. 내가 이제 죽어서 조상님들 볼낯이 생겼구나. 셋이 안방에 모여 호들갑을 떠는 모습은 정말 눈뜨고 봐주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요즘 같으면 가당치도 않은 일이지만요. 그나저나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손녀 얼굴을 여러분께 보여드려야 하는 건데 말이죠. 화를 참느라고 어찌나 찹쌀떡을 3개 쥐었던지 안에 있는 팥고물이 다 터져나오지 뭡니까. 지수야, 떡 다 터질라. 네? 저도 모르게 죄송해요. 네가 들어도 기가 막힌 일이지? 진짜 할머니가 겪은 일 맞아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좀 더 들어봐라. 진짜 기막힌 일은 나오지도 않았어. 저는 손녀 입에 달콤한 꿀떡을 넣어주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남편이 데려온 그 여자가 안방을 차지한 뒤부터 제 시집살이는 더욱 고달파졌지요. 속으로는 몇 번이고 가슴을 치며 마음껏 울기라도 하고 싶었지만 저만 바라보는 어린 두 딸 때문에 아무런 내색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연로하신 친정 부모님이 혹시라도 알고 마음 아파하실까봐 오히려 쉬쉬했어요. 안 그래도 구박을 받던 저는 이제 임신한 첩의 뒷바라지까지 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여보, 저녁상 드려갈게요. 아이고 깜짝이야. 반푼이 넌 기척 좀 하고 다녀. 우리 정순이 애 떨어지겠다. 어머니는 농담이라도 그런 말씀 마세요. 최씨 집안 대 끊고 싶어서 그러세요? 아이고 그래 미안하다. 아가 밥 먹게 일어나라. 시어머니는 저에게 매일 온갖 반찬과 국을 끓이게 했어요. 평소에는 잘 먹지도 못하는 고기 반찬과 고깃국을 번갈아 가며 그 여자에게 해다 바쳤죠. 그래도 덕분에 고기는 실컷 먹었겠다고요? 설마요. 끼니 때마다 시어머니가 고기 양을 재서주는 바람에 저와 두 딸은 입에도 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자가 입덧을 시작했지 뭐예요. 아이고 아가 괜찮냐? 이거 생선 냄새가 좀... 그래 역하지. 비린내가 좀 심하다 했다 나도. 야 반푼아, 넌 입덧하는 사람 밥상에 고등어를 올리냐? 당장 가져가지 못해? 네,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한 걸 아는 애가 그래? 불고기 재워둔 거 그거 볶아와라. 우리 복덩이 배골겠어. 얼른! 저는 그 복덩이 옆에서 그냥 없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밥을 해도 먹는 사람만 있었지 고생했다는 말은 누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를 데려온 날부터 저와는 완전 남남처럼 살았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 눈길 한번 주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야, 반푼아. 네, 어머니. 너 오늘 윗마을 김씨 집에 가서 일 좀 해라. 그 집에 혼사가 있어서
음식 장만할 손이 부족하대. 가서 품삯이나 벌어와. 그럼 애들을 좀 봐주시면. 지엠이 없다고 하루 종일 시끄럽게 울어대는 꼴을 어떻게 참으란 말이냐? 우리 복덩이 태교에도 안 좋고. 둘 다 데려가거라. 네. 저는 자고 있던 두 딸아이를 깨워서 옷을 단단히 입혔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가? 놀러 가? 그래. 잔치집에 놀러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오자. 우와, 신난다. 철 모르는 두 딸은 신이 나서 먼 길을 가는 동안 투정도 부리지 않았어요. 윗동네에 다다르자 마을 초입부터 음식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잔치집 마당에 걸린 커다란 솥에선 국이 펄펄 끓고 있었고 진한 고기 냄새와 고소한 기름 냄새가 풍겨왔어요. 제가 큰딸의 손을 잡고 둘째 딸은 업고 도착하자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봐, 정미소집 며느리 왔네. 아이고, 애를 둘 다 데리고 왔어? 저 어린애들을 데리고 무슨 일을 하려고? 그렇다고 애를 첩한테 맡길 수는 없잖아. 아이고, 듣겠어? 쉿. 저는 그 정도 수군거림은 워낙 자주 들어서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아이들이 마음에 걸렸어요. 마당에 장작불도 타고 있고 위험한 곳이 많지만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제대로 보기란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그때 잔칫집 안주인인 김씨 아주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이고, 오느라 고생이 많았네. 애들은 우리 손녀하고 같이 놀라고 하고 자넨 전 부치는 거 좀 도와줘. 어머, 그래도 될까요? 그럼. 안 그래도 우리 손녀가 아까부터 심심하다고 노래를 불렀는데 잘 됐지 뭐야. 애들끼리는 금방 친해지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김씨 아주머니 손녀와 함께 안채 쪽으로 들어갔고 저는 부엌 옆 평상에 앉아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글지글 기름이 끓는 소리와 콩기름 냄새, 그리고 잔칫집 특유의 분주한 분위기 속에서 잠시나마 현실을 잊고 몸을 움직였죠. 그렇게 한참을 일했을까요? 갑자기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그 울음소리는 분명히 제 둘째 딸의 울음이었어요. 잠시 부엌에 기름을 가지러 갔던 저는 울음소리를 듣자마자 냅다 뛰쳐나왔습니다. 마당 한켠에서 딸아이가 울고 있었고 그 옆엔 김씨 아주머니 손녀가 뭔가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왜 그래? 왜 울어? 어디 다친 거야? 여기 언니가 윤숙이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어. 둘째 딸 옆에 서 있던 큰딸이 울먹거리며 대신 말했어요. 둘째 머리카락은 온통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 혹시라도 일을 다 못하고 쫓겨날까봐 마음이 불안했어요. 이대로 집에 돌아가면 시어머니가 모진 구박을 할 게 분명했으니까요. 걔가 먼저 그랬어요. 내 육전을 뺏어갔단 말이에요. 아이들 싸움은 늘 그렇듯 서로 잘잘못이 엇갈리지만 저는 딸아이의 손에 육전 조각이 쥐어져 있는 걸 보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애가 배가 고팠나 봐요. 사실 오늘 아침도 제대로 못 챙겨줘서. 아이고 세상에,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이 몇 시인데 아직 아침도 못 먹었단 말이야? 작은 소동이 일어나자 다시 사람들의 시선이 저희에게 몰렸습니다. 낡고 초라한 옷을 입은 저와 두 딸을 보면서 혀를 쯧쯧 찾는 사람도 있었어요. 정미섭집 시어머니가 그렇게 며느리를 구박한다더니 애들까지 굶기나 봐. 저는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때 김씨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고 두 딸을 불렀어요. 얘들아, 밥부터 먹자. 잔칫집에서 배를 꼴타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저기, 아직 일이 안 끝나서. 일이야 쉬었다 하면 되지. 그러다 쓰러지면 다 내 책임인걸? 얼른 애들 데리고 밥부터 먹고 와요.
저는 내가 붙이고 있을게요. 아유, 그래요. 내가 상 차려줄 테니까 애들이랑 먼저 먹고 와요. 곧 있으면 점심시간인데 그때 나랑 교대하면 되지?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따로 방 한쪽에서 밥을 얻어먹었습니다. 두 딸은 그릇에 가득 담긴 흰쌀밥과 고소한 전을 허겁지겁 먹었어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데 그만 눈물이 뚝 하고 떨어지더군요. 큰 딸아이가 제 눈가를 보더니 살며시 말했습니다. 엄마 울어? 왜 울어? 아니야, 엄만 그냥 우리 딸들 잘 먹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래. 엄마도 빨리 먹어. 집에 가면 밥 없잖아.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팔자 사나운 저 때문에 괜히 우리 딸들이 고생을 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더 이상 딸아이들 굶기지 않아야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여기 품삯 받아가세요. 저희 애들 때문에 번잡하셨죠? 죄송했습니다. 아유, 무슨 말이에요. 혼자서 그 많은 전을 붙여놓고 이거 몇 개 안 되지만 가면서 애들 먹여요. 김씨 아주머니는 봉지에 떡을 싸주셨어요. 떡은 아직도 따끈했습니다. 세댁, 요즘 힘든 거 아는데 그래도 애들 생각해서 조금만 참고 견뎌봐요. 인생이라는 게 늘 그늘만 있으란 법은 없으니까. 경숙이, 윤숙이도 엄마 말씀 잘 듣고 다음에 또 놀러와. 알겠지? 네. 그렇게 잔치집 일을 마치고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아이들 손을 꼭 붙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언덕을 넘던 중 저 멀리 저희 동네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근처가 이상하게 붉게 물들어 있지 않겠어요? 게다가 마치 하늘로 용이 올라가는 것처럼 검은 연기도 치솟고 있었어요. 엄마, 저거 뭐야? 글쎄, 얼른 가보자. 저는 떨리는 마음을 감추면서 발걸음을 서둘렀어요. 저희 동네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붉은 연기와 함께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좀 더 빨리 달렸습니다. 집에 가까워지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달려가는 게 보였어요. 다들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고 손에는 양동이를 하나씩 들고 있었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그 순간 저는 활활 불타고 있는 저희 집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세숫대하며 양동이를 들고 물을 끼얹고 있었지만 이미 기와는 내려앉았고 창문으로는 시뻘건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여보! 어머니! 저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웃 중 한 명이 저를 붙잡고 말렸어요. 안 돼! 들어가면 안 돼! 이미 늦었어! 안 돼요! 우리 남편이, 시어머니가, 그리고 애들을 생각해야지. 불은 우리가 끌 테니까 애들 데리고 저쪽으로 가 있어요. 그렇게 해요.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안채가 먼저 무너졌대. 아무도 못 나왔어. 저는 귀를 의심하고 싶었지만 거세게 타오르는 불길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 집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타버렸고 집에 남아있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 제사떡 있어요? 손녀에게 한창 이야기를 들려주던 그때 떡집 안으로 손님이 들어왔어요. 아이고, 오랜만에 오셨네. 오늘이 친정엄마 제사죠? 네, 맞아요. 우리 친정엄마가 생전에 이 집 떡을 엄청 좋아하셨잖아요. 맞아요. 나도 생각이 나네. 자, 여기 제사떡하고 인절미도 좋아하셨으니까 조금 담아줄게요. 아유, 매번 감사해요. 그럼 콩떡도 살게요. 같이 담아주세요.
손님은 기어이 지갑을 다 치르고 가게 문을 나섰습니다. 옆에서 떡을 포장하던 손녀가 다음 이야기가 궁금한지 저를 재촉했어요. 할머니, 근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진짜로 집이 다 탔어요? 저는 찜기 뚜껑을 닫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 타버렸지. 안채도 부엌도 마루도. 그리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녀가 성급하게 말했습니다. 설마 할아버지랑 그 사람도... 저는 천천히 손녀의 손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요. 그래, 그 불 속에서 모두 유명을 달리했단다. 그리고 그 불 덕분에 내 인생을 바꿀 뭔가를 찾게 되었지. 손녀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게 뭔데요? 그런 손녀의 모습이 너무나 귀여워서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날 저희 집에 난 불은 밤늦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청년들이 삽으로 잔불을 퍼냈지요. 하지만 이미 집은 절반 이상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두 딸과 함께 마을 교회에서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잖아. 두 딸은 제가 등을 토닥거리자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불꽃이 떠올랐고 귀에선 불길 속에서 들리지 않았던 그들의 목소리가 맴도는 듯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집터로 향했습니다. 폐허가 된 집은 마치 상처를 입은 짐승 같았습니다. 기둥은 검게 타 있었고 기왓장은 대부분 부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방 쪽은 기적적으로 일부가 남아 있었어요. 왜 여긴 덜 탄 거지?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곳은 제가 가장 접근하기 싫어했던 곳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채취가 저를 구박하며 차갑게 바라보던 눈빛이 떠오르는 공간이니까요. 그래도 뭔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서 방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문을 열자 매캐한 연기가 휘날렸고 타다 남은 이불 조각이 흩날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 안 구석, 거무튀튀한 천장을 올려다보던 제 눈에 다락방 문이 보였습니다. 제 가슴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 자리한 다락방 안엔 시어머니가 평소에 절대 열어보지 못하게 해서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요. 다 타버린 나머지 벽들과는 달리 거의 멀쩡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젠 제가 여기 열어봐도 되겠죠? 뭐라 하지 마세요. 저는 시어머니가 옆에 계시기라도 한 것처럼 혼잣말을 하며 다락방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두꺼운 재를 피해 문고리를 잡고 당겨보니 타버린 나무가 삐걱거리며 열릴 듯 말 듯 저항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잠시 후 결국 다락방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본 순간 저는 너무 놀라 온몸이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왜요? 뭐가 있었는데요? 글쎄, 뭘까? 아휴, 진짜... 알겠어요. 할머니, 뭐 하면 돼요? 이거 떡살 좀 씻을까요? 그래, 넉넉히 씻어서 불려놔라. 내일 주문 들어온 거 알지? 네가 이 떡집을 정말 물려받을 생각이 있다면 잘 계산해서 해봐. 알았어요. 얼른 할 테니까 할머니는 조금 쉬고 계세요. 물도 한 잔 드시고. 저는 쌀을 꺼내 씻는 손녀를 바라보며 난로 위에서 끓고 있던 보리차를 컵에 따랐습니다. 구수한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니 온몸에 온기가 퍼지면서 살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너무 말을 많이 했더니 숨도 차고 기운도 딸렸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구박받던 옛날 생각이 나면서 마음도 사실 좀 힘들었어요. 할머니, 다 했어요. 벌써? 할미가 안 보고 있었다고 제대로 안 한 거 아니지? 아휴,
그럼요. 제가 누구 소년데요. 아닌 게 아니라 큰딸이 낳은 삼남매 중 막내인 지수는 어려서부터 유난히 저를 따랐습니다. 제 얼굴과 솜씨를 소녀들 중에서 가장 닮기도 했고요. 이쪽으로 앉아라. 할미가 이야기 마저 들려주마. 네네. 어디까지 했더라? 다락방. 열어봤더니 뭔가 있다고 했잖아요. 깜짝 놀라셨다고. 아, 그렇지. 그래. 작은 다락방 안에는 제게 너무나 익숙한 낡고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앞쪽엔 열쇠 구멍이 있고 위엔 손잡이가 달린 상자처럼 생긴 파란 금고는 바로 제 친정아버지가 정미소를 운영하실 때 사용하던 금고였으니까요. 아니, 왜 이게 여기에 있지? 저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금고 때문에 친정이 몰락하게 된 거였으니까요. 그날도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정미소에 들렀던 친정아버지가 혼비백산이 되어서 다시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미저야, 내 금고 봤니? 금고. 네? 금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어젯밤에 분명히 장부랑 돈을 정리해서 금고에 넣어뒀는데 오늘 가보니 감쪽같이 없어졌지 뭐야.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금고가 없어지다니. 당신도 못 봤어? 내 금고. 금고는 정미소 사무실에 넣고 잠그고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난리 아냐. 오늘이 도적 맡긴 벼대금 주는 날인데 오늘 못 맡으면 부도 난다고. 친정아버지의 말에 어머니는 땅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아이고, 이걸 어째요? 우리 다 망하게 생겼네. 어서 당신 친정에 돈 좀 융통해봐요. 미자 너도 어디든 가서 조금이라도 빌려와. 어서. 저는 우선 정미소로 달려가 봤습니다. 혹시라도 어디인가 금고가 있을지도 몰랐으니까요. 정미소에 도착해 허겁지겁 안을 뒤졌습니다. 창고, 사무실, 마당 구석구석까지 뒤졌지만 금고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미자야, 금고 있냐? 아니요, 없어요. 아이고, 내 금고. 아버지! 친정아버지는 충격에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친정에 돈을 빌리러 갔던 어머니는 금반지 몇 개를 가지고 돌아왔지만 밀린 벼대금을 갚기엔 턱도 없었습니다. 금고는 결국 찾을 수 없었고 정미소는 부도가 날 지경이었죠. 그때 친정아버지를 찾아온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아버지를 도와 정미소 일을 돕고 있었어요. 어르신, 몸은 좀 어떠세요? 어서 오게. 금고는 아직 못 찾았지? 네. 그런데 그날 밤 누군가가 정미소에 들렀다가 뭔가를 가지고 가는 걸 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 그게 누구라고 하던가? 너무 깜깜한 밤이라서 누군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어르신, 걱정 마세요. 제가 경찰서에 일단 신고했습니다. 고맙네. 고마워. 남편은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조심스럽게 친정아버지 앞에 놓았습니다. 이거 제 적금 깬 거랑 어머니에게 빌린 돈입니다. 이거면 당장 부도는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세상에. 아니, 내가 이걸 어떻게 봤나? 어르신, 그동안 가르쳐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아니면 이참에 제가 정미소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요? 연세도 많으신데 이젠 편하게 쉬셔야죠. 그래, 그럼세. 어차피 부도가 나면 생판 남에게 넘겨야 할 판인데 그래도 자네에게 넘기면 내 마음이 더 좋지. 아무튼 정말 고맙네. 고마워. 자네가 우리 집안 은인일세. 그날 남편 덕분에 정미소는 일단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운영권은 남편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죠. 친정아버지는 정미소를 그만두신 후 점점 몸이 쇠약해지셨습니다. 충격이 너무나 컸던 까닭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기운을 좀 차리셔야죠. 미자야,
내가 너 결혼하는 건 보고 가야 할 텐데.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병석에 누운 아버지의 소원대로 얼마 후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친정아버지는 기운을 차리시고 결혼식에도 참석하셨어요. 그 후 저는 딸만 내리 둘을 낳고 시어머니의 모진구박을 받으며 살다가 불이나 타버린 시어머니 방에서 이렇게 그 낡은 금고를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옆에 있는 시어머니의 복주머니엔 열쇠도 들어 있었어요. 저는 금고와 열쇠를 가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그거 뭐야? 이건 외할아버지 금고야. 금고? 근데 왜 여기 있어? 그러게 말이다. 저는 두 딸의 손을 잡고 동네 어귀에 자리한 정자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넓은 평상 위에 금고를 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곤 열쇠를 넣어 돌려봤죠. 낡은 금고는 딸칵하고 생각보다 쉽게 열렸습니다. 금고 안엔 친정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장부와 서류들, 그리고 금반지 몇 개와 돈이 들어 있었어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친정아버지의 정미소가 부도가 나고 남편이 운영을 이어받게 되고 제가 친정의 몰락 속에서 시집살이를 시작했던 그 모든 일의 시작이 바로 이 금고였던 겁니다. 진짜 할아버지가 금고를 훔쳐간 거예요? 글쎄, 훔친 건지 그 뒤에 찾은 건지 아직도 그건 모르지만 뭔가 꿍꿍이가 있으니까 나한테 끝까지 숨겼겠지. 할아버지 진짜. 소녀는 떡을 찜기에서 꺼내다 말고 제 눈치를 봤습니다. 제가 좀 울적해 보였나 봐요. 손녀가 잠시 화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 떡 사진이랑 할머니 사진이랑 인스타에 올려도 돼요? 인스타는 뭔데 또? 그거 먹는 거냐? 진짜 할머니 다 아시면서 또 그러신다.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잖아요. 작년 제 생일 때 해주신 떡 케이크 한번 올렸더니 반응이 완전 대박이었어요. 자, 여기 보이시죠? 손녀가 내민 핸드폰 화면에는 제가 만들어준 떡 케이크 사진이 여러 장 올려져 있었어요. 우리 손녀가 좋아하는 분홍색 토끼 모양으로 특별히 신경 써서 만든 떡 케이크였지요. 우리 친구들이 이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요즘 이런 게 또 유행이거든요. 아, 할머니랑 같이 서울 근교에서 촌캉스 프로젝트나 할까? 시골 밥상 주면서 떡 체험도 하게 하면 생각할수록 좋은데? 어때요, 할머니? 요즘 MZ들이 좋아하는 거 다 갖췄다니까요? 저는 피식 웃으며 떡판을 닦았습니다. 넌 참, 말은 참 잘한다. 그런데 할머니, 그 다락방에서 찾은 금고는 어떻게 했어요? 원래 주인에게 돌려줬지. 바로 할머니의 친정아버지. 저는 손녀의 뺨을 부드럽게 쓸어준 다음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무거운 금고를 운반하기 위해 이웃집에서 리어카를 빌린 저는 딸의 두 손을 잡고 의기양양하게 친정에 들어섰습니다. 마당에서 보따리를 들고 집을 나서려던 부모님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며 반겨주셨어요. 미자야, 너 괜찮니? 시댁에 불이 났다며. 친척집에 다녀오느라 지금 알았지 뭐냐. 최서방은? 최서방은 아무튼 애들하고 전 괜찮아요. 그것보다 어머니, 아버지, 이거 좀 보세요. 저는 리어카에서 금고를 꺼내 친정집 평상에 내려놓았습니다. 부모님의 눈이 커다래졌죠. 저건 금고. 맞네. 이거 진짜 우리 집 금고야. 아니, 도대체 어디서 찾은 거냐? 저도 오늘 알았는데 시어머니 방 다락방에서 찾았어요. 네 시어머니 방에서? 아버지의 손이 잠시 공중에서 멈췄다가 떨리는 손끝으로 그 금고를 쓰다듬었습니다. 뚜껑이 열리고 그 안에 빽빽히 적힌 장부와 차용증들, 그리고 손때 묻은 노트가 드러나자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안에 다 있었구나. 그때 이게 사라지면서. 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젖어들었고 옆에서 지켜보던 어머니는 바닥에 풀썩 주저앉으셨어요. 세상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천벌을 받을 짓이지 이건. 엄마, 그 천벌 어제 받았나 봐요. 뭐? 설마. 저는 마당에서 강아지와 즐겁게 노는 두 딸을 바라본 뒤 어머니에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어요. 며칠 후 친정아버지와 상의 끝에 정미소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래 방치된 기계들과 낡은 창고는 더는 쓰기 어려운 상태였고 남편에게 넘겨준 지 10년 가까이 되어 있었던 정미소는 이미 예전의 활기를 잃은 지 오래였어요. 서울로 가자. 어느 날 저녁 밥상을 물린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식구 모두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데로 가자. 요즘 도시에도 시장에 방앗간이 많다더라. 네 엄마랑 떡살이나 빻아주고 기름도 짜주면 되지.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젠 너를 먼 곳으로 떠나보내고 싶지 않아. 우리 세 식구, 아니 경숙이, 윤숙이랑 5 식구 같이 모여 살자.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어떤 위로보다 따뜻했어요. 오랜 시간 제 편이 되어준 사람은 결국 피부치들 뿐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정미소 매각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거래처와 연락해 계약서를 정리하고 남은 재고와 기계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낡은 간판 아래에서 마지막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이제 진짜 가는 거네요? 제가 말하자 아버지는 숨을 깊게 한번 들이마시고는 말했어요. 여기서 있던 일은 모두 잊자. 그 길로 친정 부모님과 함께 짐을 싸고 작은 트럭에 실었습니다. 그리 많지도 않은 살림살이지만 우리 5 식구의 희망이 실려 있었지요. 두 딸은 시골을 떠나는 게 조금 아쉬운 눈치였지만 새로운 도시의 삶에 대한 기대감에 두 눈이 반짝였습니다. 엄마, 우리 서울 가? 그래, 서울에 가서 우리 경숙이, 윤숙이 학교도 보내주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랑 재미있게 살자. 정말? 학교? 우와, 신난다. 딸아이의 웃음을 보니 이제 정말 새로운 내일이 시작되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은 멀었지만 마음만은 단단해졌습니다. 우와, 서울이다, 서울. 집이 엄청 커. 서울에 도착하자 도시의 공기부터가 달랐습니다. 짙은 매연 냄새,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하늘을 가린 빽빽한 전선줄까지 모든 게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겁나진 않았어요. 두 딸과 부모님이 함께였으니까요. 우리 식구는 우선 작은 단칸방을 얻었습니다. 좁고 눅눅했지만 저녁이면 어머니가 쪄준 수수팥떡 냄새가 가득 퍼지면서 어느새 그곳도 우리의 아늑한 보금자리가 되었지요. 며칠 뒤 친정아버지가 시장 근처에서 작은 점포를 알아오셨어요. 여기 어때? 방앗간 자리로 괜찮아 보이더구나. 좋아요, 아버지. 일단 기계부터 드려야겠어요. 우리 식구는 시골에서 정미소를 정리한 돈으로 참기름 짜는 기계와 떡살 찢는 기계를 하나씩 마련해 넣었습니다. 비록 중고였지만 기계는 잘도 돌아갔고 어머니와 저는 밤마다 기계를 정성껏 씻고 닦았어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이사 왔어요. 저기 과일집 옆 방앗간이에요. 아유, 그래요. 반가워요. 젊은 세대기 야무지기도 하네. 친정 부모님과 같이 하는 거라서요. 큰일은 세대기 다 하는 거지 뭐.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상인회에 가서 말하면 돼요. 내가 총무니까 나한테 우선 말해도 되고. 어머, 총무님이셨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친정 부모님은 예전에 거래하던 곳에 부탁해서 좋은 쌀과 빨간 고추를 들여왔고
저는 낮에는 시장을 돌며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작은 광고도 만들어 골목어귀에 붙였어요. 저희 방앗간 곧 문 열어요. 떡살도 찌어드리고요. 고춧가루랑 참기름도 있어요. 정직하게 깨끗하게 해드립니다. 시작은 보잘것 없었지만 곧 우리 식구만의 방앗간이 문을 열었어요. 개업식 날 첫 손님이 찾아온 그 모습을 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꼬부랑 할머니 한 분이 조심스레 방앗간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여기 방앗간 맞지? 들기름 좀 짜주쇼. 깨는 내가 가져왔어. 어서 오세요. 맡겨주시면 곱게 짜드릴게요. 그 작은 주문 하나에 온 가족이 달려들었습니다. 깨를 덜어서 혹시라도 이물질이 없나 살피고 볶고 짜고 유리병에 담아들었죠.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시던 할머니가 떠나며 하신 한마디가 제게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기름 냄새 참 고소하다. 다음에 또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참, 개업떡 가져가세요. 아유, 팥떡이 참 맛나 보이네. 고맙수. 웬 떡이냐고요? 개업 하루 전날 친정어머니가 붉은 팥을 삶으셨어요. 엄마, 이걸로 떡 하시려고요? 우리 개업인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오시는 손님들도 드리고 시장 사람들한테 인사도 하고 축복도 받아야지. 저는 어머니를 도와서 새벽부터 불린 맵쌀을 갈고 고운 파당금을 만들어 팥떡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두 딸이 김을 쐬며 익어가는 팥떡 냄새에 한바구음을 지었어요. 엄마, 이거 떡이야? 그래, 우리 방앗간 개업떡이야. 맛있겠다. 나 엄마 떡 좋아해. 그날 아침 방앗간 앞엔 작은 상 한 짝이 놓였습니다. 하얀 천이에 가지런히 팥떡과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냈어요. 우리 방앗간 아무런 사고 없이 무탈하게 해주세요. 우리 식구들 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고사를 지내고 있자니 몇몇 이웃들이 아는 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은편 채소가게 아줌마, 옆집 과일가게 사장님, 그리고 시장 끝 뻥튀기 할아버지까지요. 저는 떡을 푸짐하게 나눠드렸어요. 손맛이 남다르네. 어디서 배웠어요? 저희 어머니랑 제가 만든 거예요. 진짜 맛있다. 앞으로 종종 얻어먹어야겠네. 개업식 오후가 되자 팥떡은 순식간에 동이 났어요. 그런데 오전에 첫 손님으로 오셨던 할머니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아까 그 떡이 얼마나 맛있던지 우리 딸내미가 몽땅 먹어버렸지 뭐야. 새댁, 혹시 떡 좀 살 수 있나? 어머, 어쩌죠? 떡이 방금 떨어졌지 뭐예요. 아구, 저런. 어쩔 수 없지. 근데 사실 얼마 있으면 우리 손주 100일이거든. 혹시 수수팥떡도 할 수 있어? 수수팥떡이요? 할 수는 있는데... 그럼 꼭 좀 부탁할게요. 한 말만 해줘. 성금도 줄게요. 얼마면 되나? 아니에요. 떡 받아가시면서 주세요. 그럼 꼭 부탁해요. 그날 저녁 아직 떡집을 차린 것도 아닌데 벌써 주문을 받았다고 말했더니 친정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이참에 떡집을 본격적으로 해보지 그러냐? 예? 떡집을요? 그래, 우리는 기름 짜고 고춧가루 빻고 떡살을 빻을 테니까 너는 떡을 해보렴. 내 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너처럼 손맛 좋은 애는 드물어. 맞아요. 아까 내가 상인회장을 만났는데 점포가 하나 더 비었다고 혹시 필요하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바로 저 건너편이야. 처음엔 망설였지만 수수팥떡을 주문한 할머니 손님의 반응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심지어 그 손님은 100일떡을 가져간 며칠 후 다시 찾아오셨어요. 나 또 왔수?
우리 손자 100일 떡을 먹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어디서 했냐고 묻더라니까. 내가 시장 가는 길이라고 하니까 다들 부탁을 해서. 여기 주문 받아요. 주문이요? 아이고, 예. 아무래도 떡집 열어야겠다. 저도 그 손님이 받아온 주문을 보고 마음이 확 기울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전 비어있던 건너편 가게를 계약했고 친정아버지는 나무판에 글씨를 새겨 간판까지 달아주셨어요. 우리 떡집이라고요. 그 떡집에서 제 인생이 드디어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떡 좀 주세요. 네네. 어머, 지난번에 꿀떡이 맛있다고 하신 분이죠? 오늘 제가 꿀떡을 특별히 더 예쁘게 만들어봤어요. 정말이네. 노란색, 분홍색 예쁘기도 하네요. 저 꿀떡이랑 송편이랑 백설기도 주세요. 네네. 그리고 이것도 맛보세요. 제가 새로 만든 쑥떡이에요. 맛있다. 이것도 주세요. 그렇게 떡을 사러 오는 사람들의 얼굴은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찹쌀떡, 인절미, 수수팥떡, 송편에 쑥개떡까지. 저는 일주일마다 새로운 떡을 내놓았어요. 친정 부모님이 열심히 찌어주신 떡살로 떡을 찌고 속이지 않고 순 국산 참깨로 짠 참기름을 발라 더 먹음직스러웠습니다. 사장님, 이거 떡 안에 도대체 뭘 넣으신 거예요? 중독성이 있다니까요. 난 요즘 살이 엄청 쪘다니까. 이 집 떡을 하도 먹어서. 나도 그런데 포기할 수 없어. 우리 집까지 걸어갑시다. 떡 먹으면서 살도 빼고. 어때? 좋지. 그럼 떡 좀 더 사야겠다. 그렇게 서울에 정착해 살게 되면서 매일 저녁이 되면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이게 사는 거지 뭐. 아버지는 매일 저녁 방앗간 문을 닫으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이지 삶이란 게 별거 없다는 듯 말이죠.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고 떡 만들 준비를 마친 뒤 두 딸을 깨워 등교 준비를 시켰습니다. 첫째 딸 경숙이는 그 시절에도 유난히 조숙해서 제 눈치를 보며 동생을 챙기곤 했습니다. 엄마 바쁘니까 내가 숙제 도와줄게. 언니는 맨날 혼내기만 하고 싫어. 네가 영 못 알아먹으니까 그렇지. 저는 아이들이 투닥거리는 걸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지요. 의젓한 큰딸 덕분에 저는 떡집 장사에 더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장사가 점점 잘 되면서 떡 만들기 수업도 시작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 몇 분이 모여 배우고 싶다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문 닫고 강습을 했어요. 떡집은 계속 번창했고 두 딸도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큰딸 경숙이는 과학에 유독 관심이 많았고 작은 딸 윤숙이는 어릴 적부터 하늘을 동경했어요. 하루는 경숙이가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엄마, 혹시 나 이과 가도 돼? 여자지만 로봇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게 왜 안 되니? 하고 싶은 걸 해. 요즘 세상에 여자가 하는 일 따로 있냐? 엄마는 네가 너답게 살길 바란다. 그 말이 용기가 되었는지 경숙이는 장학금을 받아가며 대학교를 졸업했고 결국 공학박사 학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학위 수여식 날 흰 가운을 입고 단상에 올라서는 딸을 보며 전 그 자리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엄마, 이거 쓰고 같이 사진 찍어요. 경숙이가 씌워준 박사모를 쓰고 함께 사진도 찍었지요. 둘째 딸은 어떻게 자랐냐고요? 우리 귀여운 윤숙이는 어려서부터 하늘을 좋아했어요. 엄마, 난 비행기 타고 세계를 누빌 거야. 엄마랑 언니랑 비행기 내가 태워줄게. 학교를 다닐 때부터 입버릇처럼 하던 말대로 윤숙이는 외국어도 열심히 배우고 체력도 길러 결국 스튜어디스가 되었습니다. 처음 비행을 하던 날엔 저에게 엽서도 보냈어요. 엄마, 저 구름 위에요. 그동안 엄마가 지켜준 제 인생, 이제 제 스스로 더 높이 날아볼게요. 그 엽서는
저희 떡집 한쪽 벽에 지금도 붙어 있답니다. 아, 저 엽서 말이죠? 그래, 네 이모가 첫 비행하던 날 보내준 거야. 손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떡반죽을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워낙 손재주가 좋은 아이라 벌써 떡을 만지는 일에 제법 익숙해졌지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무실에서 키보드만 두드리던 아이였는데 말이에요. 할머니, 저 솔직히 처음엔 그냥 힐링하고 싶어서 왔던 거예요. 회사 일도 너무 버겁고 이 길이 내 길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지금은 떡이 진짜 좋아졌어요. 이 몽글몽글한 반죽이 뭔가 마음을 잡아줘요. 가만히 치대고 기다리고 또 찌는 그 시간들이 마음이 참 편해요. 마치 제 마음도 다시 펴지는 기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떡이 더 좋고 고마워졌어요. 우리 식구들 다 이 떡으로 먹고 산 거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웃으며 손녀의 이마를 살짝 짚어봤습니다. 나름 긴장했는지 송글송글 땀이 맺혀 있었어요. 내게 떡은 행복이고 기다림이고 세상과의 끈이란다. 너도 너만의 행복을 찾게 될 때까지 얼마든지 이 떡집에 나와도 돼. 정말이요? 그럼. 하지만 일단 하겠다고 마음먹었으면 정말 열심히 해야 해. 떡 만드는 게 보기보다 쉽지 않다는 거 너도 며칠 사이에 배웠지? 그럼요. 할머니, 감사해요. 손녀는 제 품에 안겨 볼을 비비적댔어요. 할머니는 지금 행복하세요? 그 질문에 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손녀에게 들려준 그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지금은 돌아가신 친정 부모님의 인자한 얼굴과 청년 시절, 잠시 제 마음을 설레게 했던 남편, 그리고 반푼이라고 불리며 구박을 받던 50년 전의 제 모습까지도요. 그럼 할머니는 그날 다시 태어났단다. 그 불길 속에서 모든 걸 잃은 줄 알았지만 다락방에서 찾은 그 낡은 금고가 열리면서 내 인생도 다시 활짝 피어났지. 손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어느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며 울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또 웃기도 하던 아이.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동안 혼자 떡을 만드느라 심심했는데 앞으로 너랑 떡을 같이 만들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은데? 저도요. 할머니가 살아오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할머니 떡이 왜 이렇게 맛있는지 알게 됐어요. 제가 이 떡에 스며있는 할머니의 인생 앞으로도 쭉 지켜드릴게요. 전 손녀의 따뜻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부터 저와 손녀는 시장 골목의 새벽을 누구보다 일찍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기계에 물을 채우고 찹쌀을 불리고 김을 올리기 시작하면 세상이 다시 살아나는 듯한 기분이 들지요. 할머니, 오늘 주문 온 거 다 확인하셨죠? 인스타로 들어온 주문도 엄청 많아요. 우리 손녀는 이제 거의 제 오른팔이 다 되었어요. 제법 듬직한 모습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납니다. 지수는 지금도 종종 옛날 일을 물어보곤 합니다. 할머니, 그땐 어떻게 버텼어요? 막 밥에 돌도 넣고 그렇게 복수라도 하지 그랬어요. 뭐? 소녀는 저를 매일 웃게 만들었어요. 나름 창작을 해서 재미있는 떡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건 불빛떡이에요. 할머니 인생을 닮았거든요. 불빛떡? 네, 어둠 속에서 반짝였던 그날의 이야기. 할머니가 불길을 넘어 살아남았고 거기서 다시 인생을 시작했잖아요. 손녀가 들고 온 떡은 비트물을 들여서 빨갛고 예쁜 전등처럼 생긴 떡이었어요. 그 떡을 보고 전 하마터면 울 뻔했습니다. 그래요. 그날의 불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그건 저에게 주어진 두 번째 삶이었고
진실을 비춰준 한 줄기 등불 같은 빛이었습니다. 모든 걸 앗아간 듯 보였지만 결국 그 불은 제 인생을 밝혀준 셈이었지요. 이제 저는 그 불빛을 손녀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두 딸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자주 떡집을 찾아왔어요. 엄마, 이 떡은 지수가 만들었다던데요? 우리 지수 진짜 대단하다. 쫄깃쫄깃하니 엄마가 해주시던 손맛 그대로야. 오늘도 저는 손녀와 함께 떡을 찝니다. 언젠가 친정 부모님을 만나러 가기 전까지는 매일 떡을 찌겠죠. 그리고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말할 겁니다. 어서 오세요. 따뜻한 떡 막 나왔어요. 맛있게 드시고 오늘도 행복하세요.